안녕하십니까. 제2회 국제펩타이드 코스메틱 심포지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과 연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본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AMPEP 주식회사의 강상문입니다. 본 심포지엄은 정부의 코비드-19 생활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개최되었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현대약품 AMPEP 공동주관, 약업신문, 화장품신문, 넵쿨 후원으로 개최된 국내 최초 펩타이드 화장품 심포지엄이며 올해 2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회 심포지엄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 AMPEP 주식회사의 차상주 대표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을 맡아주실 세 분의 연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박성진 교수님, 주세화 PNC 이기무 연구소장님, 마지막으로 세명대학교 황영서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 심포지엄을 이끌어 주실 좌장으로 대전대학교 박청 교수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귀빈분들의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심포지엄의 공동주관사인 AMPEP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상주입니다. 본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2회 국제펩타이드 심포지엄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1회에 이어 2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본 심포지엄의 개최를 통해 한국 향장업계의 기술 발전에 조금이나마 일조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이 심포지엄 현장에서 더 많은 분들을 직접 모시고 진행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세 분의 연자분들 모두 한국의 항장업계와 펩타이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는 분들이며 본 심포지엄에서도 펩타이드 화장품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좋은 강연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본 심포지엄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제3회, 4회 국제 펩타이드 심포지엄 개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생명과학과 박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2회 국제 펩타이드 화장품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심포지엄은 국내의 화장품용 코스메티컬 펩타이드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구 개발, 산학계의 동향, 그리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펩타이드 화장품 응용이라는 주제로 펩타이드 화장품 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산학연 전문가로서 오늘 세 분의 연사님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곧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면 그동안 억제된 그 화장품 소비자 수요가 기대된다는 동향 보고도 저희의 제품 개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오늘 심포지엄에 주제 발표해 주시는 연사님들과 질의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인사 말씀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분 고려대학교의 박성진 교수님은 강원대학교 생명공학 박사 학위 후에 고려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서 현재 세종 바이오 산업의 연구 기획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정부의 각 부처에서 우리 생물공학 관련된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박성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강연 내용은 코스메슈티컬과 펩타이드라는 주제입니다. 박수로 박성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박성진입니다. 멋진 소개해 주신 박시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예,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신 현대약품과 AMPEP에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스메슈티컬과 펩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코스메슈티컬이라는 건 이제 화장품과 의약품의 이제 합성어로 이제 시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많은 그 용어들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코스메티컬의 경우에는 좀 더 내면으로 또는 좀 더 깊이 또는 좀 더 이렇게 높은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제 개발된 화장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의약품과 코스메티컬의 어떤 차이점들을 좀 보게 되면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또는 진정시킨다 또는 정리한다라는 의미로 그 목적성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는 정상적인 피부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일반인들 또는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을 가볍게 이용하시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용 방법은 매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료 및 재료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광범위한 모든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절대적으로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사용했을 때 불편감이라든지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이제 굉장히 끝쪽에 보시게 되면 의약품이 있는데요. 의약품은 바로 치료와 예방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와 예방 목적을 위해서 특정인들 특히 환자를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접하시는 거는 피부과나 이런 데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똑같이 연고 타입이고 크림 타입이고 겔 타입이라 하더라도 이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사용 방법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피부에 어떤 병증이 나타났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원료 및 재료에서는 고시 성분 또는 비고시 성분들을 이용해서 의약품 수준에서 제조가 되고 관리가 되고 사용이 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화장품과 의약품의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이제 코스메슈티컬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영역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요. 보조적인 치료 기능을 약간 담보하고 있다라고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는 당연히 화장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면 피부과 등의 병원을 방문한 그래서 피부에 어떤 좀 아주 병증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병증이라 하더라도 경증까지를 포함을 해서 어떤 트러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 화장품하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조금 상대적으로 장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하시면서 피부를 좀 진정을 시키거나 그런 트러블들을 좀 관리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사용 방법의 차이고요. 원료 및 재료에서는 이제 일반 화장품 원료들 중에서 좀 더 고기능성 또는 과학적 근거들을 확보한 원료들을 표준화시킨 이후에 의약품 수준에 근접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효능 중심의 성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코스메티컬의 글로벌 시장 현황을 보게 되면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용자로서의 니즈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PBC, 그러니까 뷰티 앤 퍼스널 케어 제품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소위 말하는 환경 오염이죠.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환경 오염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는 피부에 이런 다양한 트러블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PBC라는 개념이고요. 이 PBC 개념이 좀 더 럭셔리하게 프리미엄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니즈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게 되면요. 건강, 웰빙, 노화 방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은데요. 특히 피부 건강이나 외모에 도움이 되는 어떤 혁신적인 성분이나 기술들이 적용된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벨링, 마케팅, 혁신적인 포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임상적으로
예. 임상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기존의 그냥 그 일반 화장품하고의 가장 큰 차별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코스메티컬에 대한 그런 사용에 대한 니즈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필요한 성장 과제가 제품 규정을 준수하는 것, 안전성, 독성을 담보한 기능평가, 효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특정 성분 사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의약품 소재로만 적용됐던 것들이 코스메티컬로 들어오면서 안전성이나 독성에 대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특이적인 어떤 패턴들을 갖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품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특정 회사 제품의 이름을 뭐 이렇게 거론하긴 그렇지만 왜 수분크림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미 부모 세대부터 사용했던 거를 현재까지도 사용해서 뭐 이렇게 50년, 60년, 때로는 100년 사용하고 있는 뭐 일반적인 크림 제품들도 있죠. 그런 제품들의 경우는 일반 화장품에서 굉장히 롱런하는 제품들에 비하면 코스메티컬 제품들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특징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현황으로 보게 되면요. 2016년도 기준으로는 전 세계 시장이 약 43조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약 7.5%의 성장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미냐면요.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색조 화장 쪽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었죠. 근데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색조 화장에 대한 이슈가 크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다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거지만은 마스크 쓰면서 이제 안쪽에서 트러블들이 생기죠. 이 트러블들을 어떻게 내가 좀 관리할까, 진정시킬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러는 것들이 이제 그대로 시장 상황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화장품 시장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25% 빠른 성장이라는데 어떤 의미냐면요. 전체 화장품 시장이 약 한 4에서 5% 수준의 성장을 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낸다라는 거고요.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는 8.9%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빠른 시장 성장세를 보이는 거에 비해서 화장품 시장에서의 볼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시장의 특성 중에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요. 항로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코스메티컬의 경우에는 항로화 시장의 그 굉장히 밀접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항로화 시장의 특성을 보게 되면 2015년도 기준으로 1,400억 달러에서 이제 21년도 작년이죠. 2,165억 달러 수준으로 이 항로화 시장 역시 7.5%의 시장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항로화 산업의 경우에는 2011년도 기준으로 11조 9천억 수준에서요. 2020년에는 27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항로화 시장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 항로화 시장은 화장품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의료 서비스라든지 식품 등을 포함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어쨌든 이 항로화 시장에서 코스메티컬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높다라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예전 그 코스메티컬 관련된 기업의 현황들을 좀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회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BC, 아벤느, 뭐 라로 슈포세, 그다음에 피지오겔, 오바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통하든 또는 백화점에서든 뭐 또는 면세점에서든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브랜드들이고요. 그 브랜드들 중에서는 우리 제품은 코스메티컬이에요 라고 강조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BC의 경우에는 비피더스균을 함유해서 피부 장벽 강화를 돕는 뭐 이런 어떤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아벤니의 경우에는 개인별 피부 진단 및 뭐 맞춤형 제품을 이렇게 타겟팅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분류를 보게 되면 전통적인 화장품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있고요. 바이오 기업이 있고 의료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화장품 기업들은 이미 뭐 여기 쭉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보시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께서 아실 만한 회사들이세요. 예,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특히 특징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약 기업입니다. 예, 원래는 제약회사예요. 화장품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의약품에 피부 치료라든지 또는 피부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던 의약품 원료 소재 등이 코스메틱칼로 적용된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제약 기업들을 쭉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다양한 바이오 기술들을 소재화시키고 그 소재를 제품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코스메틱칼로 진입한 회사들입니다. 뭐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관련 기업들인데요. 의료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이런 그 의료기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코스메틱칼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우리가 시장에서 또는 여러분들 어떤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경험하셨던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품별 시장 규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별 보게 되면요,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건 스킨케어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안에 뭐 트러블이 났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스킨케어 제품이 2016년도 기준과 2021년도를 비교했을 때 6% 수준의 시장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헤어케어 제품입니다. 헤어케어 제품의 경우에는 2016년과 2021년도를 비교했을 때 역시 한 6% 수준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품별 시장 규모에서 보게 되면요, 스킨케어와 헤어케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구강위생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기타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코스메틱칼 중심의 기능성 화장품 시장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그 성장세를 가지고 나타내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고령화, 늙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늙으니까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와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이제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부의 손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항노화,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미백 효과, 이런 기능성이 강화된 화장품 수요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의 기능성 화장품에서 좀 더 내가 관리하고 싶다.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어떤 니즈 등이 코스메틱칼에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능성이 강화된 화장품 제조를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의약품으로 활용되고 있던 성분이나 소재 등이 이제 병원용 화장품이라든지 보조 치료용 화장품으로 이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약국 중심의 그런 그 아주 제한적인 채널이 지금은 병의원, 아마 여러분들 피부과 가시면 굉장히 많이 유혹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기관들, 그 다음에 H&B, 홈쇼핑, 뭐 오픈마켓이나 온라인,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판매 채널로 다 확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항노화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피부와 관련된 항노화 시장은 매년 지금 10년 동안 연평균 10% 가까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향후에도 전망이 밝은 시장 분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안티에이징 시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런 화장품 같은 소비자가 75%, 그 다음에 피부과 시술 같은 의료 서비스가 18%, 에스테틱 서비스가 7%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때 다 필요한 게 바로 이 코스메틱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료기관에서 그냥 연고 바르세요. 물론 굉장히 심한 중증 트러블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 스테로이드계 연고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빨리 진정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코스메틱칼을 권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시장에서 체험하고 계신 것처럼
이런 피부과 시술이라든지 에스테틱 시장에서 코스메티컬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게 되면 LG 생활건강은 뭐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 뭐 아모레퍼시픽은 어느 회사를 인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뭐 사실은 뜬금없는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기존에 같이 연구도 하고 있었고 제조도 하고 있었던 회사들입니다. 예. 시장이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몸집 키우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의약품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사전 예방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늘 부담스러운 것은 부작용입니다. 뭐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계 연고를 사용했을 때의 이러이러한 문제점들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코스메티컬의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작용의 최소화, 그로 인해서 장기간 사용해도 크게 부담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메티컬의 하나의 특성이기 때문에 연령의 구분이라든지 또는 유행 민감도 이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편안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국내 코스메티컬 시장이 한 5천억 정도로 지금 이제 추정하고 있고요. 화장품 시장에서 약 한 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근거가 뭐냐면 전 세계 코스메티컬에서 뭐 아까 어떤 자료들은 한 9%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자료에서는 지금 12%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까지 성장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체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빠른 수준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코스메티컬 시장이 약 연평균 8% 시장을 성장할 때 이런 것들을 쭉 감안한다면 국내 코스메티컬 시장이 향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그 코스메티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성 소재, 기능성 원료로 이제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소재다,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능성 펩타이드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합성 펩타이드가 아니고요. 효모를 이용한 발효 기반의 기능성 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타겟은 이제 그 화장품용이고요. 효능으로는 이제 주름 개선, 콜라겐 활성, 그다음에 탈모 방지, 뭐 이런 다양한 기능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고요. 자, 이 펩타이드 생산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기존에는 합성을 위주로 하거나 또는 동물에서 이제 추출하는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효모의 발효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효율을 높일 것이냐. 이 효율을 높인다는 거는 순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경제적으로 고순도 분리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런 그 화학 합성을 대체하기 위해서 친환경 효모 발효 공정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피테라 에센스, SK2. 네. 이제 그거는 이제 효모가 뭔가 생성을 한 게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졌던 손이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젊었더라, 뭐 손이 굉장히 이뻤더라, 뭐 이런 게 이제 스토리가 돼서 SK2 피테라 에센스가 굉장히 곽광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관된 기술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케아 같은 이제 안전성을 확보한 효모 균주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적화된 발효 공정을 개발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는 그림은 이제 랩스킬에서 먼저 효모를 발효시키고요. 안정화가 되면 이제 파일로 스케일로, 파일로 스케일에서 안정화가 되면 이제 양산 체계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화학 합성 대비 생산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대신 그 과정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고순도로 분리정제해서 수율과 순도를 확보한다는 거는 이제 기술 개발 과정에 굉장히 높은 허들들이 있는 기술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 기술이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생산가를 절감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생산가를 절감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비자들에게
합성 펩타이드가 주지 못하는 어떤 천연 유래라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좀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발효 생산과 고순도 경제적 분리정제 기술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보게 되면 폴리머 DNA 카세트가 이제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서 보게 되면은 발효 공정에 이제 스케일업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00리터까지 500리터 발효기를 이용하는 것까지 이제 개발 단계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배지 최적화 부분이 연구가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경제적으로 고순도 분리정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모노머 전환 효소를 자체 생산해서 고정화시키는 그런 기술들로 개발되는 프로세스를 갖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효모 발효를 이용한 펩타이드와 기존의 이제 화학 합성 펩타이드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라면은 그 일반적인 생산 공정에서 생산 단가로 보면은 합성하는 펩타이드가 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분명히. 근데 이제 대량 생산으로 넘어갔을 때는 좀 이야기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대량 생산이라는 관점 때문에 화학 합성의 경우에는 생산 캐파를 늘리는데 굉장히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효모 발효의 경우에는 사실은 500리터 발효조 안에서 100리터를 하는 것보다는 200리터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성이 있죠. 한 번에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 등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효과 측면에서 이 화학 합성을 했다 그러면은 왠지 소비자들이 그냥 불편해해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순도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높은 순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도 불구하고요. 화학 합성을 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제 그런 그 불편한 이미지를 좀 회피할 수 있다라는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합성했을 때 왠지 뭐 미량의 피부 자극 화합물 뭐 이런 것들 요즘 민감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이제 큰 특징인데,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2, 뭐 피탈 에센스 이런 스토리를 그대로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친환경 효모 발효 공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원래 SK2 피탈 에센스는 이제 술을 담그는 사람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기술을 굉장히 정제해서 뽑아내서 우리 펩타이드를 생산하는 데 적용을 했고요. 이래서 자연과학 발효 화장품이다 라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친근감 또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요. 카포펩타이드가 그 대상입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재고요. 1970년대 이미 발견은 됐습니다. 뭐 그리고 글라이신이나 히스티딘, 라이신 같은 이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미 뭐 피부 재생, 특히 콜라겐, 엘라스틴 합성이라든지 상처 치유, 모낭 확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성 펩타이드로 이미 뭐 잘 알려져 있고요. 현재는 스킨케어나 탈모 방지 샴푸의 기능성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카포펩타이드의 경우에는 이제 화학 합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독성을 나타내는 불순물에 대한 이슈,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람당 한 $400 정도 하는 높은 합성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효모 기반의 발효 기술을 이용한 카포펩타이드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인체 흉선 유래의 탈모 방지 및 발모 촉진 펩타이드인 티모신에 대한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린 송아지죠. 그 송아지의 흉선에서 이제 이걸 추출해 가지고 이 펩타이드를 추출해서 이미 기능성 샴푸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이제 미국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활용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티무린 펩타이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아연이 필요하고, 이 면역 작용과 관련된 T셀이나 NK셀 분화나 작용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피부 면역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때 이제 이런 소재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런 그 환경오염, 뭐 미세먼지죠. 대표적인 게. 다양한 그런 이제 환경오염 이슈가 있으면서 피부 면역, 피부 장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그 펩타이드에 대한 좀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펩타이드를 보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들 보톡스 많이 아시죠? 예, 이 보톡스를 대체할 수 있는 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보톡스의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틴 보툴리눔이라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병원성 미생물이 생성하는 독소를 아주 고순도로 정제해서 극미량으로 피부에 이용하고 있는 게 이제 보톡스인데요.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보톡스는 신경독소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스틴 보툴리눔이라는 그 미생물이 생산한 이 신경독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아주 고순도로 정제해서 극미량으로 사용했을 때에 이제 화장품, 그러니까 피부과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지속적 사용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효모 기반의 발효 기술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보톡스를 대체할 수 있는 펩타이드도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톡스 대신 주름 개선 효과가 한 4,000배는 낮습니다. 당연히 뭐 보톡스를 대체하는 거는 보톡스가 워낙,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죠. 독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고순도로 정제하기 위한 이제 정제 비용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주름 개선 효과는 낮지만 그만큼 독성이 10만 배 이상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큰 부담 없이, 그러니까 독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소재로서 지금 이제 많은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효모 발효 기반의 기능성 펩타이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멀티머 프로덕션 카세트에 대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통해서 균주 제조도 필요합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순도와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와일드 타입,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거나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는 효모를 이용하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균주를 재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재조합된 균주를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순도와 수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술이 개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효모가 펩타이드를 생산한 이후에 발효 및 분리정제 기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트립신을 처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GHK 단량체를 생산하고 분리한 이후에 카포펩타이드를 고순도로 분리정제해서 수율을 향상을 시킨다든지, 이런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포펩타이드 다량체 절단 요소 트립신을 이제 효모 기반의 발효 생산 기술에 이제 적용하는 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체 트립신을 이제 생산 기술을 개발을 하고요. 이 자체 생산 기술이 적용된 트립신을 이제 그 트립신 생산 효모균주에 도입을 시켜서 그 앞단에는 트립신 생산 팩터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발현, 고분비할 수 있는 트립신 팩터를 가지고 있는 재조합된 효모를 생산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효 공정을 최적화시킨 이후에 경제성이 높은 고순도 분리정제 기술을 통해서 트립신만 따로 떼내는 뭐 이런 기술들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기능성 펩타이드를 결국은 기존에는 합성을 했다라면 이제는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 기술을 통해서도 펩타이드를 생산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때의 문제가 그냥 와일드 타입이라든지 표준균주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효율, 고순도 또는 고수율 등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조합 균주를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생산 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균주를 업데이트해서 절단 요소를 자체 생산하거나 또는 트립신이나 엔테로키네이제를 자체 생산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수율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순도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발효 기술을 이용한 펩타이드 생산 기술을 좀 설명을 드렸다라면요. 앞으로 그럼 코스메티컬과 관련해서 기술 개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우리의 이야기죠. 예. 이런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코스메티칼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화 방지 제품의 수요가 이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코스메티칼 사업에서는 이제 아마 핵심 제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예측도 역시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솔루션을 장려하는 신제품들 출시가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여드름이라든지 홍조 같은 다양한 피부 트러블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뭐라 그럴까요? 처리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제형 연구라든지 제품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소비자의 관심이 늘기 때문에 관련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제 실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정보들이 전달이 되겠죠. 과거에 비해서. 네. 지금까지는 3%, 5% 수준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증가할 거니까요. 시장은 계속 확대될 거니까요. 성장할 거니까요.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천연 원료, 유전자 활용 제조 기술들도 이제 활용이 될 건데, 이때 아마 이제 뭐 바이오, 셀, 더마, 메디, 닥터 뭐 이런 그 어떤 제품의 기능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제품 개발이 하나의 추세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그 중기부에서 이제 기능성 화장품 기술 개발 로드맵을 이제 발표하는데요. 금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코스메티카라고 다 적용될 수 있거나 또는 관련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백, 자외선, 주름 개선까지는 전통적인 기능성 화장품 테마죠. 근데 기존에는 단순한 천연물 소재들을 이용한 미백,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이었다라면은 향후에는 코스메티칼의 관점에서 펩타이드 같은 기술들이 또는 소재들이 적용된 좀 더 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생효활성이 우수하거나 또는 부작용이 저감화되거나 피부 장력과 탄력을 향상시키는 기존의 기능성 화장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맞춤형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사실은 복합 기능성이 굉장히 여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이를 키우거나 또는 뭐 노년층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토피하고 탈모 관련이죠. 그래서 아토피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저감화가 되고 탈모 방지에는 이제 신규 기능성 물질이 개발이 되는. 근데 앞서도 잠깐 소개해 드렸고 이제 제 이후에 발표하실 연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결국은 아토피나 탈모 방지에 대한 코스메티칼에서 펩타이드가 가지는 기술적 의미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누는 겁니다. 뭐 1, 2, 3차년도에서 1차년도는 22년도, 금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차년도는 24년도, 그래서 3년 동안인데, 이러한 어떤 하나의 그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는 투자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은 이러한 로드맵 등을 활용하셔서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처해져 있는지를 좀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이요. 아토피 개선 소재 및 제품화 부분인데요. 하나, 둘, 셋, 5번째죠. 밑에서 2번째고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스테로이드를 대체하는 아토피 개선 소재를 확보하자라는 개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코스메티칼에 아주 그 접목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때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소재가 펩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코스메티칼 시장에 대한 이제 특성과 시장의 현황, 향후 전망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이 펩타이드가 어떤 기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어떤 향후의 소재로서 중요한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펩타이드라고 하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이제 물질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은 아주 작은 구조로 구성이 됩니다. 그때 이 아미노산이 대략 한 30개 이하 정도의 저분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펩타이드라고 하는데요.
펩타이드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아미노산 서열이 어떻게 되고 어떤 기능성을 갖느냐, 또는 이게 꼭 30개 이하만 되느냐, 뭐 100개까지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펩타이드를 딱 이거다라고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께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라면은 단백질의 구성 물질인 아미노산이 저분자, 그러니까 약 한 30개 이하 정도에서 구성된 물질이다. 그리고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펩타이드하고 코스메티컬 펩타이드가 어떻게 다르냐? 구조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뭐 펩타이드는 그냥 펩타이드니까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콜라겐인데요. 콜라겐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펩타이드라고도 안 했었어요. 그냥 단백물질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분자 콜라겐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게 상용화가 되면서 콜라겐을 이제 우리가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콜라겐 펩타이드의 경우에는 식품용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의약품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화장품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용성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거지 그 구조가 다르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유망한 소재가 있느냐? 지금 현재 다양한 이야기는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메티컬 내에서 펩타이드를 대체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제 천연물 소재들이죠. 근데 그 천연물 소재들 중에서 이제 메타볼라이트, 대사체들과 그 다음에 저분자량을 갖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앞서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펩타이드는 저분자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천연물 그 유래의 소재라 하더라도 저분자량을 가져서 그 저분자량에 따라서 생체 이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만한 유망한 소재가 있느냐라는 관점보다는 펩타이드를 내가 얼마나 잘 표준화를 시키고 생산해서 갈 수 있느냐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망 소재라는 것만 놓고 그냥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다양한 천연물 소재들이 있죠. 그래서 아토피 개선에 대한 피부 진정 작용이 있는 뭐 다양한 소재들이 있지만은 펩타이드를 대체하기에는 펩타이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워낙 강력하죠. 저분자량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 그래서 생체 이용률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사실은 펩타이드를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소재를 표준화하고 양산하는 기술을 좀 많이 확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연구자들이요, 그냥 유효성이나 기능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아무리 그런 그 과학적 근거들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시스템 내에서, 생산 시스템 내에서 양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원료 업체거나 또는 소재 업체거나 또는 생산 업체의 경우라면은 내가 펩타이드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개발된 펩타이드를 내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양산할지에 대한 양산 기술을 좀 더 좀 초점을 맞추시고 기술 개발에 좀 투자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펩타이드 생산 기술을 확립하지 않으실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발표 이기무 연구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충북대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애경산업중앙연구소, 그리고 두리화장품 중앙연구소, 에엔텍앤코 중앙연구소, 그리고 현 세아 PNC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많은 그 산업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미백이나 탈모 방지에 대해서 연구개발 과제도 많이 수행하시고 결과물로 특허 출원이나 논문 발표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기모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주제는 펩타이드 화장품 소개입니다. 세아PNC 연구소장 이기무입니다. 교수님 소개 말씀 먼저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릴 목차는 첫 번째로 시장에 출시된 펩타이드 화장품 예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KCID, 대한민국 화장품 원료집에 나와 있는 펩타이드 그 원료 예를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펩타이드의 유효성 문헌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름 개선 비고시 펩타이드 화장품을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제품은 펩타이드 화장품 예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세포라에서 팔리고 있는 드렁크 엘레판트 프로틴이 파워 펩타이드 크림이 되겠고요. 가격은 75불. 그리고 제품에 보시면 11개의 그 시그널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그로스펙트도 함유되어 있는데 효능은 엘라스틴, 콜라스틴 합성 증제를 통한 주름 개선 효과가 제품의 그 효능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우측에 있는 제품은 마찬가지로 펩타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파울라스 초이스 펩타이드 부스터라는 그런 이름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세포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본 그 제품도 해외 제품으로서 세포라에서 팔리고 있는 그 제품이 되겠고요. 스킨 메디아 TNS 리커버리 컴플렉스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187불로서 꽤 비싼 그러한 단가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제품도 펩타이드가 함유된 그 제품인데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닥터 펩티 펩타이드 볼륨 마스터 에센스가 되겠고요. 함유되어 있는 펩타이드는 팔미토일 펩타이드, 헥사펩타이드 등등이 지금 함유되어 있고요. 펩타이드는 총 11개 종류가 지금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약 28,000원 정도로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또 국내 제품으로서 코리안에서 제조해서 팔리고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펩타이드, 사용한 펩타이드는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팔미토일 올리고펩타이드 등 3가지 펩타이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함유량은 약 10ppm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측은 동국제약에서 나와 있는 그 센텔리안 리프팅 펩타이드 크림이 되겠고요. 펩타이드 43가지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고요. 1,500원 정도로서 약간 싼 가격에 이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누누아루 펩타이드 수분 크림이 되겠고요. 5가지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주름 개선,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56,000원으로 약간 그 중고가 정도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화수 자음생 크림이 되겠는데요. 트라이펩타이드 등 3가지 펩타이드가 함유된 제품으로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 되겠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주성분을 펩타이드로 사용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가격은 243,000원으로 고가 화장품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헤어 제품에 대한 제품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까지 그 스킨케어 제품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스킨케어 제품에서 다양한 제품에서 펩타이드가 현재 함유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은 제품들이 스킨케어 제품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헤어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세포라에서 이것도 팔리고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디 오디너리 멀티 펩타이드 세럼으로 되겠고요. 이 카파트리펩타이드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효능 효과는 이제 탈모 개선으로 표기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제품은 그랜드 헤어 펩타이드 샴푸가 되겠고요. 헥사펩타이드 등 11가지 펩타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효능은 헤어 컨디셔닝, 탈모 방지 등 효능을 소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22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는 시카펩타이드 안티어로스 더마 스카프 샴푸가 되겠고요. 11가지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고 특히 비오틴도 일부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효능 효과는 탈모 개선이고요. 24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측 제품은 댕기머리 펩타이드 탈모 샴푸가 되겠고요. 카퍼 트리펩타이드 1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효능 소구는 두피 고민 해결, 탈모 방지 기능성 샴푸로 효능을 소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파 트리펩타이드 1이 주성분은 아니고 일부 이제 탈모 방지 주성분을 사용하였고요. 보조 성분으로 카파 트리펩타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400ml에 25,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스킨케어 제품하고 헤어케어 제품에서 제품에서
펩타이드를 사용한 그런 제품 예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외에도 꽤 많은 제품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펩타이드가 실제 화장품에서 꽤 많은 제품에서 그 제품의 기능 향상이나 효능 향상 등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펩타이드 그 성분이 국내 그 KCID 대한민국 화장품 사전이라고 하는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그 사전에 보시면 약 1120여 개 성분이 등재되어 있음을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올리고펩타이드 등등 다양한 그런 펩타이드들이 현재 그 등재돼서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고요. 다음 장도 펩타이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펩타이드, 헵타펩타이드, 펜타펩타이드, 그리고 뭐 철갑상어 폴리펩타이드라고 그래서 아마 이건 상어에서 아마 분리정제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 상어에서 유래된 그런 펩타이드까지도 등재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1120여 가지 성분이 등재돼서 많은 제품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펩타이드의 유효성 자료 몇 가지 논문을 지금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해서 발표 자료에 넣었는데요. 이 논문은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를 모듈레이션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펩타이드가 그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를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뭐 노화 방지나 주름 개선 효과를 준다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는 표피와 진피 그 사이 그 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표피하고 진피 그 중간층을 얘기를 그 경계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면에서 펩타이드가 뭐 주름 개선 이런 효과를 주는 그런 것으로 나와 있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문은 코스메티컬 펩타이드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나와 있는 논문이 되겠고요. 펩타이드가 에이징 스킨의 피부를 노화 피부를 개선한다 이런 그 내용으로 다양한 그런 펩타이드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박성진 교수님이 발표 드림과 같이 코스메티컬 제품에 다양한 펩타이드가 활용되고 있다 이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문은 마찬가지로 펩타이드나 프로테인이 여러 가지 퍼스널 프로덕트, 뭐 스킨케어나 헤어케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러한 제품들의 펩타이드가 활용되고 있다는 그런 논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요 효과는 링크를 주름을 개선한다, 주름을 줄여준다, 그리고 스킨 베리어, 피부 장벽이나 이런 부분의 기능을 강화시킨다 이런 그런 효과를 갖는다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논문이 되겠는데요. 펩타이드가 그 운드 힐링, 상처 치유 효과를 갖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마지막으로 주름 개선 비고시 펩타이드 화장품 개발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PEP과 한 2년여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지금 식약처 심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출시될 예정인 그런 제품 개발 사례를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개발 프로세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그 신규 펩타이드 합성하고 효능 평가를 통해서 펩타이드를 좋은 펩타이드를 고르는 작업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발된 펩타이드 안전성 평가, 그다음에 ICI 등재 등의 그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제형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그런 선정된 펩타이드가 크림이나 에센스 등 제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안정하게 그 효과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런 안정성 실험 등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새로 도입된 기술로서 저희는 이제 펩타이드가 피부에 쉽게 흡수되고 많이 흡수됨으로써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제형인 리포점 제형을 개발을 해서 제형에 같이 혼합을 하는 그런 단계의 개발 과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4번은 이제 식약처 기능성 심사 자료 준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료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제품의 기준 및 시험법,
그리고 특히 중요한 그 유효성 인체 시험 보고서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체 시험 보고서 준비, 그다음에 기타 자료 준비를 통해서 식약처의 기능성 심사를 신청을 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하는 그런 개발예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 그래프는 다양한 그 펩타이드, 합성된 펩타이드 중에서 효능이 좋은 그런 펩타이드를 선정하는 AP-077이라는 그런 성분이 되겠는데요. 선별하는 그런 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선별된 그런 펩타이드가 MMP1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이네이스라고 하는 효소의 그 주름을 유발시키는 그런 효소가 되겠습니다. 이 효소의 그 mRNA의 그 발현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본 그런 그 그래프가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GQVS라는 펩타이드가 상당히 효과가 좋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그 핫켓셀에서 저희가 개발한 그 GQVS 펩타이드가 COL1A1 그 메신저 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 그래프가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농도가 높아질수록 농도 의존적으로 효과가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이렇게 쭉 그 효능 효과를 평가를 통해서 개발된 펩타이드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격서를 제가 한 장 실었는데요. 그래서 펩타이드 이름 테트라펩타이드 68이라는 그런 펩타이드가 되겠고요. ANPEP에서 설정한 그 규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개발된 그 테트라펩타이드 6발에 대한 그 KTR의 독성 시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단해2의 독성, 피부 자극 시험, 안점막 자극 시험, 피부 감작성 시험, 그리고 광독성 시험 등등 5가지 그 안전성 실험을 통해서 안전한 물질임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이제 단해2의 독성에 대한 썸머리 요약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펩타이드 경피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리포조마한 그런 리포좀의 입자 크기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입자는 약 한 200 나노메타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되겠습니다. 본 그림은 리포조마한 그런 펩타이드가 리포조마하지 않은 그런 펩타이드에 비해서 피부 흡수가 몇 배나 빠른지, 피부 흡수가 얼마나 향상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4시간 후에 약 4배 정도 그 펩타이드가 더 많은 양이 흡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된 그 리포점의 그 안정성을 확인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일 정도도 특별히 문제없이 입자 사이즈가 그대로 안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펩타이드가 안정화된 그런 그 실제 그 크림 처방이 되겠고요. 좌측은 실제 처방이 되겠고요. 우측은 이제 안정성 평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도, 25도, 45도, 그다음에 마이너스 10도 해동 등 다양한 그런 악조건에서 안정한지, 이 제형이나 펩타이드가 안정한지를 그 실험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인체 시험 펩타이드 크림이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외부 그 인체 시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 코어돔에서 시행한 그런 보고서인데요. 다음 장에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R1 파라메타에 의한 그 주름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시험군이 12주 사용 후에 대조군에 비해서 주름 파라메타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 내용은 이제 그 실제 사용한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3D 사진으로 실제 촬영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용 4주 후에 조금씩 그 대조군 대비 우측이 대조군이 되겠고요. 좌측이 이제 시험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조군 대비 조금씩 주름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12주 후에는 저희가 시각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정도의 그 주름이 개선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 본 내용은 임상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결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유관 평가 결과, 기기 평가 결과 등등이 모두 대조군 대비 효능군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게 효과가 있었다 하는 그런 결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식약처 시험 그 심사 자료 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및 시험 방법 등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그래서 뭐 제형, 폐화 확인 시험, 함량 시험 등등이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함량 시험, 그 펩타이드가 일정량이 들어가서 그 함량이 정확하게 그 분석될 수 있는 그런 시험법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시험법 등등 함량 시험법을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이제 실제 그 개발된 그 펩타이드 크림을 실제 이제 저희가 파일럿 스케일로 해서 실제 시험 생산에서 시험은 그 항목별로 제품 항목별로 시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제품이 저희가 개발한 제품하고 유사하게 파일럿 스케일의 그 대량 생산 스케일에서 제품의 규격이나 품질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그 성적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본장은 이제 실제 그 제조할 때 그 제조 공정에 대한 그런 다양한 그 실제 이제 제조 시의 제조 조건들, 온도 조건, 그 호모믹스의 RPM 조건 등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식약처에 제가 다양한 그런 서류를 통해서 식약처에 이제 현재 세화 펩타이드 크림으로서 심사가 진행 중인 그런 단계에 있고요. 이건 접수증이 되겠습니다. 실제 신청이 접수됐다는 그런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그 발표 자료에서도 실제 시장에서 있는 제품들을 많이 보여드렸듯이 현재 많은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KCID에 뭐 1120여 종의 실제 원료가 등재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많은 펩타이드들이 계속 개발이 될 거고요. 또 추후에도 더 많은 제품 영역, 뭐 스킨케어, 헤어케어를 떠나서 다양한 제품 영역에서 아마 펩타이드가 적용이 확대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약 2개월 정도 사용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효능을 체험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름 개선 효능 시험도 인체 시험도 일반적으로 8주 시험하도록 되어 있고요. 업계의 일반적인 그 얘기가 문헌상으로 보면 약 한 2달 정도 사용하면 충분히 효과를 보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펩타이드마다 그 특징적인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 효능과 제일 먼저는 효능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에서 내가 어떤 효능을 소구하고 어떤 효능을 내고 싶다 하는 그런 효능에 따라서 그 펩타이드를 선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펩타이드를 많이 쓰고 있는 이유가 아마 펩타이드 효능이 주름 개선 효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가 측면도 좀 고려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서 또 원료 가격이 너무 높으면 또 판매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단가도 적정선에 있는 펩타이드를 택하지 않나. 그래서 일부 펩타이드가 효과나 단가 측면에서 적정한 그런 펩타이드들이 업계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연사이신 세명대학교의 황영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주로 핵심 연구 분야는 세포 신호 전달 그리고 세포 주기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현재 대학에서 피부 생화학 연구, 주로 기능성 화장품 소재에 대한 효능 평가, 타이트 정션, 피부 장벽, 그리고 피부 염증 질환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고요. 펩타이드 등 화장품 소재 발굴과 기능성 효능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2017년부터 이대 목동병원 피부과 임상연구센터에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황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주제는 건선 스킨 모델에서 브라질린의 항염 활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세명대학교 황영석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이번 발표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더 폭넓은 교류의 시간이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Anti-Inflammation Activity of Brazilian in Human Psoriasis Skin Model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표피층이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진피층이 있으며 그 가장 이제 안쪽에는 피하지방층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연구할 때 관심을 갖는 분야는 화장품이 도포되는, 즉 가장 바깥쪽에 있는 표피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표피층에 대한 그림인데요. 표피층은 크게 네 가지 층으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베이잘 레이어, 즉 기저층에서부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까지 이렇게 네 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그 기저층에는 피부 줄기세포들이 많이 존재해서 이 각질층까지 분화 과정을 통해 이제 각질이 되면은 각질에서 이제 결국은 다시 탈각이 되면서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 줄기세포가 각질세포로 탈각되는 과정은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리아시스 그러면은 건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건선이라는 질환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건선이라는 피부 질환은 대략 한 유병률이 한 3%,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기준으로 보면은 약 150만 명 정도가 이 건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건선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잘 낫지 않은 만성 염증 피부 질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특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표피층이 매우 두꺼워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질이 벗겨지는 그런 특징과 그 다음에 붉게 이렇게 홍반이 생기는 그런 특징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건선의 어떻게 보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TH17이라고 하는 세포가 밀접하게 관련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부 장벽의 이상이 이러한 이 건선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면역 질환과 연관되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이 관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면역에서 이 건선을 이해하려면 보통 T 세포의 기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그 외부의 항원이 우리 인체에 침입했을 때 이 보통 그 덴드리틱 셀이라고 하는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 활성화되면서 이 네이티브 이 CD4 T 셀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CD4 T 셀이 분화되면서 TH1 그리고 TH2 그리고 TH17까지 다양하게 분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분화 기전에 중요하게 관여되는 것이 바로 사이토카인입니다. 특히 이 건선 피부염에서 중요하게 알려져 있는 사이토카인들은 TNF-알파, 인터페론 갬마 그리고 IL-17과 같은 사이토카인이 건선 유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결국은 이 면역 체계와 피부를 이루고 있는 각질 세포 사이에 서로 이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건선 피부염이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엔티젠 프리젠팅 셀에서 항원이 노출되게 되면 CD4 T셀이 활성화되고 그때 TH1부터 TH2 그리고 TH17까지 다양하게 세포 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TH1 세포에서의 TNF-알파 사이토카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TH17이 결국 이 건선 유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TH17에서 분비하는 인터루킨 17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전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인비트로 건선 시험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독자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여러 문헌들을 참고해서 그런 그 인비트로 시험 모델을 구축했고요. 그러면 어떠한 그 건선 치료제들이 지금 현재 개발되어서 적용되고 있는지, 크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 건선 치료는 크게 네 가지 단계, 네 가지 관점에서 치료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크림제나 오인먼트 같은 그런 도포하는 방식의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고, 두 번째는 자외선에 의한 그런 치료법이 또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서 바이타민 D 합성에 관여하는데, 이 바이타민 D가 건선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드럭이나 이런 어떤 의약품들에 대한 그 치료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건선과 관련된 인자들에 대한 그 항체들이 치료제로 개발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IL-17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항체들이 여기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항체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이 현재는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건선에 대한 이 시험 모델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NF-알파 그리고 인터루킨 17A,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토카인을 조절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갖는 것들을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주로 오늘 말씀드릴 그 브라질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연구가 시작된 것은 저희가 이제 한의과대학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면서 동의보감이라든지 본초 강목이라든지 거기에 소개된 어떤 약제들, 이미 검증된 약제들, 그리고 처방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다양한 그런 소재들이 저희 연구의 이제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러한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찾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소목입니다. 소목은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소목은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저런 모양을 갖고 있는 콩과 식물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심재라고 하는 부분에 저렇게 약간 붉은색 빛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소목이라고 하는 이 소목의 심재에는 저런 브라질린이라고 성분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목의 저 심재들은 천연 염색을 할 때 붉은색, 분홍색을 염색할 때 또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라질린의 구조를 보시면 에스트로겐 구조하고 아주 유사하고요. 이 폴리페놀 구조 중에서 이러한 그 특징을 갖고 있고 알코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에도 잘 녹는 친수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선행 연구 결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브라질린은 항산화 그리고 항균 그리고 항염 활성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런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브라질린은 그 소목의 특히 심재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메이저 컴파운드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색 염색약으로 사용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엔티박테리얼, 엔티인플라메토리 액티비티, 엔티알레지, 엔티아크네 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항염증 활성에 대한 연구들은 다른 선행 연구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규명하고자 싶었던 것은 건선이라는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이 브라질린이 그런 효과를 보이는지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이제 하기 전에 저희가 사실은 이 브라질린에 대한 항산화 효과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가능성, 개발 가능성을 미리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소리아시스 스킨 모델을 통해서 브라질린의 항염증 활성을 어떻게 저희가 규명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어떤 연구가 이제 완료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어떤지 파트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 TNF-알파에 의해 활성화된 핵캠 모델에서 연구한 결과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메소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포 독성에 대한 안전성 연구, 그리고 세포 장벽, 피부 장벽에 대한 실험 기법, 그리고 리얼타임 PCR, 그리고 웨스턴 블라, 이런 4가지 방법들이 주로 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이 세포는요, 표피층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그런 세포주 케라티노사이트인데요, 해켓셀 라인을 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연구에 앞서서 저희가 그 TNF 알파 사이토카인 자체가 갖고 있는 독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약 한 20 나노그램 per ml 정도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관찰되지 않아서 저희가 적절하게 20 나노그램의 조건으로 모든 실험에 사용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브라질린과 이 TNF 알파를 공동 처리한 조건에서는 대략 한 7 마이크로그램 per ml, 브라질린의 7 마이크로그램 per ml 농도까지는 세포 독성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농도를 저희가 7 마이크로그램 per ml 농도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각각의 어떤 염증 마커들에 대한 변화를 저희가 RT-PCR과 웨스턴 블라팅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 유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터루킨 1 알파와 이 베타에 대한 결과인데요. 브라질린이 처리가 된 시험군에서는 사이토카인 레벨을 그래도 의미 있게, 유의성 있게 억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루킨 6와 8, 그리고 TNF 알파, 콕스2 등도 이 브라질린에 의해서 발현량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소리아시스 모델에서 스탯3와 CCL20라고 하는 케모카인들의 이 변화가 또한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CCL20에 대한 mRNA 레벨을 확인한 결과 의미 있는 그런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웨스턴 블라팅을 통해서 단백질 레벨을 확인한 결과인데요. 염증 인자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인자인 아이카파비, NF-카파비 발현을 저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이카파비도 인산화된 아이카파비가 농도 의존적 방식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NF-카파비의 변화는 크게 관찰되지 않은 걸 봐서는 아이카파비 의존적으로 아이카파비를 조절함으로써 이 항염 활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카파비의 업스트림에 위치하고 있는 AKT에 대한 변화도 관찰했습니다. AKT의 인산화도 농도 의존적 방식으로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러한 그 NF-카파비 패스웨이뿐만 아니라 맵 카이네이즈 패스웨이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얼크, 그다음에 JNK, P38에 대한 변화를 확인해 본 결과 얼크의 변화, 그리고 JNK 변화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브라질린은 아이카파비, NF-카파비 패스웨이뿐만 아니라 맵 카이네이즈 패스웨이도 의미 있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38도 마찬가지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 포스포릴레이션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건선의 중요한 트랜스크리션 팩터로 알려져 있는 스탯3에 대한 변화도 확인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탯3도 이 브라질린에 의해서 포스포릴레이션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TNF 알파로 스티뮬레이트 된 해켓셀 라인에서의 브라질린의 효과를 우리가 관찰한 결과로는 다양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인자들의 변화가 유의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인비트로 실험 모델이긴 하지만 이 브라질린이 건선 치료제로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실험에서 우리가 피부 장벽 변화, 피부 장벽 강화에 대한 효과를 관찰하는 실험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TER 어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TER 어세이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브라질린이 이런 피부 장벽의 강화에도 의미 있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TNF 알파 모델에서 브라질린의 항염증 활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TNF 알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선을 유발하는 데 관여하는 사이토카인들이 아까 TH17에 의해서 분비되는 IL17A 그리고 인터페론 감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가지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활성화된 핵핵 모델에서의 브라질린 효과까지도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결과 3종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 칵테일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단독 처리한 것보다도 이 3종을 처리한 것이 조금은 좀 세포 독성이 전홍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대 농도를 7이 아니라 3 ppm, 3 마이크로그램 per ml 농도로 잡고 모든 실험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L-17A의 단독 처리에 의해서 활성화된 IL-8과 CCL20의 발현량이 감소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단백질 레벨, 스탯3 발현량도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루킨 17A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3종 칵테일 조건에서 사이토카인들의 발현 변화를 확인하였는데 특히 ILA, CXCL8, IL8과 CCL20의 발현량도 의미 있게 감소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3종 칵테일 조건에서 인터루킨 1 알파 베타 그리고 IL8, IL6 그리고 TNF 알파의 변화도 관찰한 결과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TNF 알파 단독 처리 조건과 유사하게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결과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스탯3 발현량도 마찬가지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이카파비 그리고 IKK 변화 또한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맵카이네이즈 발현 변화를 좀 봤는데요. JNK의 발현 변화 그리고 JNK까지 봤습니다. 이 JNK 그 3종 칵테일 조건에서는 특히 JNK 발현 감소가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파트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목의 유효 성분인 브라질린은 TNF 알파로 유도된 핵핵 모델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대부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RT-PCR이나 웨스턴 블라팅을 통해서 mRNA 레벨 그리고 프로틴 레벨을 관찰한 결과 아이카파비 그리고 AKT 단백질의 변화를 조절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 맵카이네이즈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소리아시스 유발과 관련된 밀접하게 관련된 스탯들이 그리고 CCL20 조절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TER 밸류를 통해서 스킨 베리어 즉 피부 장벽의 강화 효과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결과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이 좀 더 고도화된 시험 모델 즉 어떤 동물 시험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상 실험을 한다든지 추가 연구를 좀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건선 치료제까지 저희가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화장품을 연구하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러한 동물 실험이라든지 인체 적용 시험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은 이러한 동물 실험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또한 의약품과 달리 그 인비트로 실험과 그리고 바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소재를 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 실험을 이제 진행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약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기능성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갈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연구는 좀 더 정리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브라질린은 결국 우리가 이제 실험한 이 시험 모델에서 TNF 알파로 인해 유발된 그러한 신호 기전을 대부분 정말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들은 결국 브라질린의 강력한 항염 활성에 대한 기능이 규명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걸쳐서 2021년이죠. 네, 이렇게 두 개의 페이퍼로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행하지 않은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 이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 건선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봤을 때 면역 조절에 의한 이런 항염증 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기회가 된다면 아토피 피부염 모델이라든지 다른 피부 질환 모델을 통해서 검증해 보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의약품과 화장품은 법적 근거에서부터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의약품은 효능을 더 중요시하고 있고요. 화장품은 효능보단 안전성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의약품을 타겟팅한 어떤 소재들을 화장품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입니다. 그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품에 적용한다면 그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이 지향하는 것에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화장품 쪽에서는 동물 실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생각을 갖고 동물 실험을 한다면 향후에 화장품에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타겟팅을 먼저 정하고 연구도 그거에 맞게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저희가 직접 해본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아까 기능성 스크리닝하는 과정에서는 이 미백에 대한 효과도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미백 기전과 염증 기전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맵카이네이즈 쪽의 시그널이 상호 관련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해 본다면 이런 맵카이네이즈 조절에 의해서 이런 두 가지 효과가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면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항산화 효과가 있고 항염증 그리고 미백 효과까지 다 갖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신호 전달 조절 기전에 관여함으로써 그런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시간 동안 국제 펩타이드 화장품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좋은 강연해 주신 세 분의 연자분들과 참석해 주신 두 분의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심포지엄이 제2회를 맞이하여 1회 때의 아쉬운 점을 개선하려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3차, 4차 심포지엄 때는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완성도 있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차기 심포지엄 때부터는 오프라인 행사로 여러분들을 뵙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